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지난 3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홍콩 소재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앤드류 콜리어 상무의 글을 실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정책이 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제목의 개국문입니다. 여기서 이 글은 중국의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경제의 위기 문제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정책 대응 방향을 놓고 분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열렸던 시진핑 주석 주재하의 정치국 회의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류허 경제부총리와 한정 그리고 후추나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류허 부총리는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업계를 돕기를 원했지만 한정과 후추나 두 부총리는 강력하게 반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한 사실을 니케이는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지난 5월 12일에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리커창 총리가 이 부동산과 IT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득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중국 내에서는 국가 채무를 증대시키지 않고 낮은 경제 성장률을 부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경제 상황이 우려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3년임 아젠다로 삼고 있는데 시진핑이 있어서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경제 성장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실업률 증가, 문 닫는 기업 속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국가 소유를 줄여야 되고 부를 산업에서 소비로 이전해야 되는 이런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경제 구조 개혁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의 붕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정치적 타협책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중국은 통화를 대폭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손쉬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하면 중국은 올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90조 위안, 한 13조 4천억 달러의 부채를 쏟아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 하면서 국영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서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에 부채는 2018년에 31조 위안에서 그것도 공개된 것만 그렇습니다. 2023년에 66조 위안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GDP의 51%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정부를 활용한 돈 풀기는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니케이 지적입니다. 문제는 지방정부를 통한 경기 부양 방식이 가져올 문제들입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국가 부채에는 이 수치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통계 분식 또는 위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중앙정부가 지질 않습니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중앙정부는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 인사 조치하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모른 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는 성과가 좋지 않은 지역의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방식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5월 27일에 이어서 6월 2일에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8% 정도 예상되고 중국은 0.8% 뒤진 2% 성장이 그칠 것이라고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76년 이래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잘못된 경제와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중국 기업 리스트에 더 많은 기업을 추가하고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지금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고 중국은 경제 규모 무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 WTO 체제를 배경이 없고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무역 보복을 행하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고 호주와의 무역 보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시장이라고 말해왔던 이후에까지 무역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경제적 폭력성은 더 이상 무역의 정상적인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중국을 정상적인 무역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대중국 무역의 제재 선봉에서 왔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규합해가지고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시에 발족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도 바로 이런 일환의 하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흐름에 한국도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IPEF에 회원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제재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일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맴돌면서 국내의 기업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탈탄소 캠페인, 방과 후 수업 단속, 부동산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 빅테크 단속 등 지난 몇 년간 정책 유턴이 빈번했고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통제 정책으로 중국 재계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중국 경제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한 중국 경제에서 소비 둔화가 이미 만연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 둔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에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재계의 확실성을 주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올 가을 20차 당대회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중국 경제 불황이 우리 경제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한국이 최대 교역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1에서 0.15%포인트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 수입하는 핵심 물자 품목 중에 4분의 3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낮은 가격이라는 메리트에다가 근접한 국가라는 장점 때문에 중국이 그만큼 많이 의존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류의 전면 중단 상황은 사회주의 경제의 일면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알려준 거죠. 여기에 지난해 요수 사태는 한국을 하여금 지나친 중국 의존 경제가 주는 폐해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줬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의 그런 약점을 무기로 별별 협박과 위협을 해왔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외교권 일부까지 제어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흔히 지칭해왔던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중국을 대한민국이 종주국처럼 떠받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것도 이런 경제적 문제가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한국 홀로 중국의 무시무시한 경제력에 대항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의 유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그 배경, 그게 생겨난 거죠. IPEF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한국 경제에 덮치게 될 겁니다.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수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안게 될 겁니다. 동시에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던 중국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어야 됐던 것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하반기 한국 수출의 최대 리스크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출 비상대책회의 상설화를 제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업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 현장에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제일 가는 책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위기의 태풍 권역에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 국면임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죠. 미국 경제도 JP 모건 회장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할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의 재정 금융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파가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업 확장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 상승 압력을 흡수해야지 고물가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던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되고 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심기일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